저희 멜콩TV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뉴스인데요. 바로 미셸 스틸박 신임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그분 이름이 은주잖아요. 네. 근데 오자마자 광화문 스타벅스를 방문했더라고요. 야. 그렇지. 그리고 공개 행보였어요. 어허. 남편하고. 대사관 직원들도 있고. 남편하고 저는 같이. 이거 의도된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괴롭힘, 민주당과 좌파들의 괴롭힘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쿠팡 문제도 있고 구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이분이 갑자기 쿠팡을 가면 좀 이상하니까 미 대사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근데 제가 그 광화문을 잘 알잖아요. 네. 미 대사관에서 광화문 스타벅스 가려면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러야 돼요. 그렇지. 그거 되게 멀리 걸어가야 돼요. 세종대왕 동상 지나서 건너가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직원들이나 수행하는 비서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대사면. 그죠. 사오라고 하면 돼요. 네. 요새 스타벅스 배달도 다 해줍니다. 그럼요. 근데 일부러 갔다. 그럼요. 광화문에는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노출됐다. 아하. 굉장히 이거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한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 사인 아닙니까? 쇼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미국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좌파 정권이라고 직격하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강경화 대사가 진짜 코미디예요. 거의 초치되다시피 해서 지금 국내로 거의 송환되다시피 와서 그 미국의 민원 처리하느라 지금 시간 다 그 쓰고 장면 있잖아요. 나오네요. 네.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야. 근데 지금 지금 스틸 대사가 최근에 불거졌던 이런 스타벅스 이재명의 갈라치기 선동 사태를 모르겠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국 기업이긴 하죠. 우리가 브랜드를 빌려 쓰는 한국 기업이지만 어쨌거나 그 미국에서 출발한 태생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런 또 미국 기업을 향해서 쿠팡의 또 연장선에서 또 갈라치기 한 거 아니야? 또 좌파 정권들이 또 이런 식으로 불매선동한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그 인식을 아까 우리 장해찬 최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첫 행보를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당연합니다. 저는 해석이 되고요.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하죠. 똑바로 안 하면 미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스타벅스는 본사가 미국의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렇죠. 시애틀에 있고 스타벅스의 로고인 이 사이렌. 그것 역시 미국을 상징하는 로고. 단순히 커피 브랜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배제고 사태, 탱크데이.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 다 지금 미셸 스틸 대사가 보고 온 거죠. 오기 전에 강경화를 만났는데 둘이 또 1955년 같은 그 나이예요. 그러니까 강경화와 이 미셸 스틸 대사는 살아온 궤적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이죠. 네. 공통점은 한국인 부모를 뒀다.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 스타벅스를 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예요. 그 정치인은 그 과거에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라고 그 유명한 그 국무장관, 그분은 브로치로 본인의 모든 그 정치적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브로치 정치란 말도 쓰는데, 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간 것은 그냥 간 게 아니다. 그거는 이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쿠팡 문제를 이제 바로 따질 거예요. 이재명이 왔으니까 이제 신임장 제정을 내일쯤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 강경화 만나고 왔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분의 지난 주말 일요일 행적을 보면 놀랍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그 호떡 아주머님을 만나서 호떡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거리 호떡 그거 사가지고 종이에 싸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하고 밝게 웃으면서 거기에서 그 호떡 아줌마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한국의 뿌리를, 정체성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그 남편 숀 스틸 변호사하고 계속 같이 가던데, 그 다음에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그러니까 세종대왕 동상을 가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서 스타벅스를 간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저 호떡 아닙니까? 저 종이에 싼 저 호떡. 굉장히 수수하게 또 나와서 이렇게. 저 티셔츠 차림에 누가 저분을 막강한 미국 연방의 재선 하원 의원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 바로 전화하면 받는다는. 그러니까요. 그 플라이츠 부소장이 그랬잖아요. 그런 아마 최초의 인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도 갔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이런 데를, 상징적인 데를 가고, 더 중요한 거 영락교회에 가서
예배를 봤어요. 어. 영락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실향민 분들이 세운 고 한경직 원로 목사가 이 만들었던 반북 이 반중의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인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 자유파의 상징성이 있는 곳들만 골라서 가는 것 같아요. 전부 거기만 간 거야. 그러니까 영락교회 예배도 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이 메시지는 이 스틸 대사가 탈북자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북한 인권 문제. 바로 그렇죠. 그것을 그냥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미국 못지않게 많은 데가 이 교회인데 이 스틸 대사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영락교회를 골라서 물론 영락교회가 과거에 좀 다른 모습이긴 해도 저는 이 모든 행보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면 네. 조만간 올림픽 공원도 한번 쓱 산책하시지 않을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네. 기대감도 갖게 하는데요. 그런데 마침 이 스틸 대사가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과 회동을 했습니다. 연합 방위태세 강화 협력하겠다. 그런데 이게 의미심장한 게요. 얼마 전에 1군단에서 미군 드론을 적기로 오인해서 오인해서 격추시킬 뻔하고. 그렇죠. 구름이 발령했죠. 네, 미군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데 미군한테 따졌어요. 왜 맞아요. 정보 공개 안 해주냐. 다 공유해줬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요. 대쪽 같은 군인인데요. 미국 측과 인터뷰할 때마다 지금 졸속으로 이 전작권 환수가 될까봐 내가 밤잠을 설친다는 말을 했을 정도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이재명 안규백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저는 브런슨 사령관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이 중차대한 안보가 무너지는 시기에 스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이 만났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보 아닙니까, 대변인님? 네,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미 대사와 이 주한미 대사와 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을 이렇게 무슨 말이 나올까 애타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생기게 되는 건지도 정말 개탄스러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대진년 member들이 8명이 미군 기지 쳐들어갔죠. 오산기지. 침입했어요. 오산기지. 네, 그 중에 3명은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산기지를 가야 되는데 평택기지를 갔죠. 네네. 그 두 개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글쎄요, 저는 오히려 미국 사람들한테서 한국의 방위를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담보를 이렇게 확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미셸 스틸 대사가 처음에 한국 오자마자 한 이야기도 지금 여기 엑스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굳건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언급을 했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또 기본 이 의제로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려면은 미군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신호를 우리 정부한테 보여준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대진년이 걸핏하면 미국 대사관 넘어가고 미국 대사 관저까지도 넘나드는 그런 세력인데 숫자도 꼭 8명이에요. 과연 대학생이긴 한 것인가도 의심스럽고 들어가는데 또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뭐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경찰이 그냥 훈방을 해주면서 오히려 이 처벌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건데 왜 오산기지와 이 평택기지 얘기가 나왔냐면 원래는 미 70군이 있는 오산을 가야 되는데 오산을 안 가고 평택을 간 거예요. 평택을 가서 영상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만 공개를 하려고 아예 카메라 들고 막 뛰다가 미군 헌병들에게 이제 체포돼서 연행이 됐는데 자 이건 뭐냐면 지금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 위해서는 광주 군공항을 옮겨야 되는데 그 광주 군공항을 관할하는 그 부대가 미 70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미 70군이 회방 놓는다. 음. 왜 시비 거냐? 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는 저런 어떻게 보면 철없는 그 젊은이들이 아니 얘네는 정신이 나간 게 호남 반도체 공장을 미군이 반대합니까? 그러니까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공시해서 이거 우리 확정 아니에요. 이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인프라 다 깔고 그때 상황을 봐서 할까 말까 결정할게요라고 기업이 알아서 발을 빼고 있는데 거기서 반미 시위를 하고 미군을 뭐 때려잡겠다 그러면 호남 반도체가 된다. 진짜 무슨 정신머리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광주 군공항은 8,200여 회의 우리 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건 한국군도 거기 탄약 미사일 그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금 한두 이 해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광주 전남에 그 클러스터 약속해서 이거 유리하게 전당대회용으로 써먹으려고 일단 대책부터 발표했는데 아니 그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판국에 저렇게 대진년까지 미군 부대로 뛰어들어서 그걸 어쩌자는 겁니까? 평택에는요 저기에 대해서 답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저 이 분탕질하러 들어간 건데 미군은 미국에서는 워싱턴에서는 이걸 다 지금 기록하고 체크하고 있겠죠? 체크하고 있어요. 미셸 스틸 대사가 지금 위성락을 만났거든요. 근데 위성락은 그나마 이재명 정권 안에서 뭐 한미 동맹파라고 분류되면서 미국 말을 좀 알아듣는 입장이잖아요. 아마 정동영이나 조현보다 이 위성락에게 스틸 대사가 좋게 말할 때, 좀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경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위성락에게 마지막 경고가 가지 않았을까. 성락아, 너 말 알아듣는 아이지? 예를 들면, 네. 너 이거 마지막이야. 자꾸 이재명이랑 정동영 설치고 안규백 뭐 우리 무인기 작전에 대고 격추하려고 하고 이러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맑게 알아듣는 너가 가서 이야기 전에 예를 들면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대변인님? 네, 저는 이미 맑게 조금 알아먹혔다, 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위성락 실장이 예전에 그 외교관이던 시절에 미셸 스틸 대사가 그 당시에는 미 하원 의원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안면이 서로 있는 상태이고, 미셸이 오기 전에 이미 뭐 위성락이 아마 보고를 했을 거예요, 이재명한테. 이제 뭐 큰 거 온다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알아서 좀, 태세를 좀 갖춰라.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든 부처 장관들은요, 이재명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지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X라든지 아니면 공개 발언으로 집값 잡아라! 그럼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말도 안 되게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6.3 지방선거 전에 주가 부양하자 이러니까 ETF 막 만들고 이렇게 부처들이 따라가는 실정이었는데, 유독 신기하게 이 통일부만큼은요, 정동현 장관이 너무 앞서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 예전에 사실 팬클럽 회원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또 원래도 팬이고 그 대선 캠프에 있었고. 그러니 정동영 장관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팬심이 있었던 아주 막역한 관계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통일부가 그렇게 대통령보다도 앞서 나가는데도 본인이 별로 제지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 초에 보면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한다 할 때도 그래 했었고 그 다음에 정동영이 정말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잖아요. 그 구성 핵시설 발언해가지고 미국에게 정보 공유도 차단되고 이때도 아직도 차단이에요. 아직 아직도. 차단이죠. 아이, 벌써 석 달 넘었어요. 근데 그때도 정동영 편을 들어줬어요. 결사 그냥 옹호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조선이라 불러주자 막 이럴 때 쉴드를 안 쳐줘요. 그거 왜 안 쳐줍니까? 미셸 스틸 대사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전에는 이 자주파들한테 힘을 실어줬지만 이제는 뭐 조현도 대놓고 디스카운트 하자 이 발언은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동영에 대해서. 그리고 위성락의 편을 더 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안에 있는 외교 라인도 자주파보다는 이제 동맹파로 넘어온다. 저는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얘기한 것 중에 어떤 코미디가 있냐면 정동영하고 조현이 말다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현은 정동영의 전주고등학교 5년 후배예요. 둘이는 친합니다. 고등학교 남성들은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고등학교 졸업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군다나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전주고등학교를 5년 차이로 나왔기 때문에 정동영한테 조현이 꼼짝 못하는 사이입니다. 하늘과 땅. 그런데도 정동영이 뭐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말고 위협이라고 부르자. 또 조선의 라는 국호를 써주자. 이런 데 대해서 아까 지금 이 김효은 대변인 얘기처럼 쉴드를 안 쳐줬어요. 네. 그거 좀 신중하게 하자라고 한 거는 그만큼 한미 관계의 빨간불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도 신경이 쓰인다. 그럼요. 미셸 스틸 대사가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또 미국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러다가 정말 그 토르의 망치 같은 게 날아오게 저는 지금 아직 과잉 생산 부분에 대한 추가 관세가 결정이 안 났는데 이거 며칠 안으로 날아오면요.
우리는 12.5% 지금 받아놓은 관세가 15% 훌쩍 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국제정제상으로 이란 협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란 전쟁 막바지라고 보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디겠느냐? 아마도 대한민국이 타겟이 되는 것은 아닐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한미 안보가 완전 위기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 1군단에서 미군의 드론을 잘못 오인해서 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1군단장 잘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비육사 출신이더라고요. ROTC.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육사에 대해서 또 무슨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정말 놀랄 노자인데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더 볼게요. 7,000분 넘게 보고 계신데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좋아요 눌러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대진년이요. 오산 미군기지에 무단 침입을 했대요. 미칠 공군을 박살내자. 이거는 이적 아닙니까? 한미동맹인 건데. 변호사님, 이 대진년한테는 어떤 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이 정도면? 일단 대진년은 뭐 이적을 넘어서 이거는 그냥 적국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부터 사실 적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이 대진년이라는 데가 그렇게 과대평가할 조직은 아니긴 합니다만 대진년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들은 사실 뭐 3단계로 이 사람들을 양성한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뭐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 같은 거 하다가 두 번째는 경찰서 앞에서 그냥 불러준 대로 줄줄줄 읽는 기자회견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미군 기지에 이제 무단 침입하는 게 이제 마지막 그 훈장 같은 거죠. 저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걸 그냥 뭐 거의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슨 정기적인 행사처럼 해요. 저 미군 기지에 쳐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대진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높게 평가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걸 그대로 두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군의 정상적인 작전, 김용현 장관님 사건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30년 선고받은 무슨 무인기 전단 작전에 대해서 일반 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 황당한 판결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일반 이적이라고 보면서 지금 미군 기지에 이렇게 무단 침입하고 한미동맹 해체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적국인 북한에게 이득이 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적죄가 아니면 뭐가 이적죄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황당하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무인기 전단 작전이라는 이 아주 정상적인 지극히 자위권적인 측면에서 아주 정당한 이 작전을 두고 일반 이적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미 대사관은 미국 영토로 간주되잖아요. 맞습니다. 미군 기지도 미국 맞죠. 영토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미 대사관을 불법적으로 침입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적대적 도발로 간주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군 기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군이라고 하는 건 다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군도 보세요. 우리 군부대가 전국 곳곳에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그 부대를 무단으로 민간인이 들어가려고 했다. 그거 우리 매뉴얼에 입각해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수화하고 누구냐? 서라. 안 쓰면은 발포하겠다. 뭐 요즘은 빈청으로 경계시킨다니까 발포까지는 입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발포하겠다 그러고 실제로 그래도 안 쓰면은 발포합니다. 이게 군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처벌받으니까. 그럼 미군도 당연히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겠죠. 저는 카투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또 뭐 한국 이런데 미군들을 파견하는데 이게 다 분쟁 지역에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그 등급을 자기들끼리 나눠요. 가장 위험한 등급. 뭐 생명수당을 더 많이 줘요. 그 제가 근무할 때가 한 40년 전인데 그때 주한미군이 생명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전쟁 위험이 높은 지역에 미군이 들어와서 지금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군 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했다. 당연히 적에 의한 그 도발이라고 간주하고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나라에 이렇게 미군이 파견 나가서 주둔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그 나라 국민들과의 마찰로 인한 반미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통상적인 군 부대에 이렇게 침입했다 그러면 아니 미국은 폴리스 라인만 넘어서도 그냥 총을 쏘잖아요. 경찰들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을 텐데 이걸 안 쏘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한국 국민들하고는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미군 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한 이 사람들을 그냥 붙잡아서 한국 측에 인계를 하고 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동두천의 그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 그때 사실은 이 장갑차로 군 작전 중에 이동 중에 있었던 이 일종의 교통사고였는데 네. 그것 때문에 엄청 미군이 힘들었다. 반미 시위가 그때 정말 절정이었죠. 예, 그때부터 미군이 그러니까 이제 신병이 주한미군에 배치돼서 오면 그 교육을 시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나가지 마라. 가급적이면 영내에서 생활해라. 나가더라도 미군 부대에서 가까운 뭐 이태원이나 이런 몇몇 군데만 나가라. 나갔을 경우에도 혹시 좀 이 갈등이 불어질 것 같으면 일단 부대로 귀가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또 반미 시위가 조금 이제 고조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외출 금지도 자주 발령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미군이 사실은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온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 보면서 지금 근무하는 거예요. 성주 미 사드 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좌파들이 무단으로 길을 점거하고 저것들이 막 건들목처럼 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니까 몇 년간을, 예? 그 사드 미군 기지가 미군과 우리 카투사 병 한 400명 정도가 운영을 해야만이 이게 사드 한 포대가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막사도 임시로 짓고, 기름이라든지, 부식, 먹는 거, 이런 것들 헬기로 우송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헬기로 이송하다 보니까 날씨가 불순하면은 이게 제때 보급이 안 되니까 사드 레이더가 가동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불법 점거니까 이걸 밀어버리고서 했어야 되는데 미군이 그것 때문에 한국 국민들과의 마찰이 있는 것을 있을까 봐.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불편을 감수한 거야. 그런데 이런 사정을 미군이 미국 국민들한테 안 알린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거를 미국 국민들한테 다 알렸다고 칩시다. 아니 내 자식이 대한민국 지켜주러 갔는데 뭐 물도 잘 못 먹어? 무슨 부식도 잘 못해? 아휴. 맨날 나가면 욕 먹고 어디 부대 밖에 나가는 것도 눈치 보고 다녀야 돼? 아니 그런데 우리 아들이 왜 가 있어? 왜가 있어? 그냥. 돌아와 당장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좌파들이 그거 노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미국 내의 여론을 악화시켜서 예. 미국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키우겠다는 게 좌파들 노림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야. 아니 오산 미군 기지가 어디 있는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하는 걸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 짓을 대진인이 계속 하냐. 그걸 막는 과정에서 뭐라도 뭐 부상자라도 생긴다. 그거 가지고서 반미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다치려고 오버할 가능성이 아, 굉장히 그러니까요. 크겠네요. 그러니까 미군도 그런 좌파들의 그 전략 전술을 잘 아니까 일체 그렇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한국 측에 인계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복잡한 사정이 이 사건의 배후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박사님 말씀 들으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이게 단순히 국내 반미 여론 고취시키려는 수작이 아니라 미국 내에 어떻게 보면 반한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노림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야 대신년 그거 요새 누가 관심 가지냐. 그거 한국에서 대신년 좋아하는 청년들 없어 할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로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어떤 와해시키려는 이런 수작이라면 이걸 결국엔 누가 통제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미군이 직접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빌미가 오히려 제공되는 측면이 있으니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맞아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근한 예로 서부지법 청년들한테는 법원 경내, 대한민국 법원의 경내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다 실형했습니다. 다 실형했는데 이거는 지금 군부대에 침입한 거예요. 더군다나 남의 나라, 미국 땅에 미군의 영내에 침입하는 사건이라고. 이거는 누가 봐도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대진년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려온 그 행태는 뭐냐? 실제로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구속영장 청구하면 1명 영장 받아주고 나머지는 다 기각.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미군을 자극하고 미국의 어떠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빌미를 주는 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게요. 1군단이 지금 유독 문제잖아요. 실탄도 없이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군의 드론, 미군의 무인기가 훈련 나갔는데 다 통보했는데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1시간 반 쫓아다니다가 격추시킬 뻔한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정말 국제적 망신거리고 한미동맹 파탄 나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군이 전투기 띄워서 훈련해서 중국 전투기랑 대치했는데 우리가 미군 편을 든 게 아니라 왜 우리한테 미리 말 안 했냐? 왜 중국이랑 대치하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미군에서는 이미 다 통보했던 거래요. 예. 정말 콩가루 군대가 돼버렸는데 이 1군단 단장 한기성을 지금 직위에 해제시켰습니다. 이번에 중장이 됐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이 이 야전부대인 1군 단장을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에 대한 적개심으로 비육사 출신 맡기니까 이 사단이 난 건데 오늘 이재명이 방금 국무회의에서 뭐라 했느냐. 육사들은 쿠데타 했는데 처벌을 안 받으니까 계속 또 한 거다. 쿠데타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육사에 대한 적개심을 또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고 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국군 통수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때는 이재명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군 통수권자가 우리 군의 가장 주력인 육군의 그 사관 생도들 네. 또는 그 사관 생도들을 배출해온 육군사관학교를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이재명이 말 중에 뭐 대놓은 말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 1군단 관련해서는 한기성이라는 군단장이 직무 배제는 됐지만 그걸로 이것들이 대충 끝내려고 그러는데 전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군이라고 하는 거는 다 작전 체계가 있어요. 명령 체계가 있다고요. 네. 자, 북한에서 뭐 한 명이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휴전선을 넘어서 와갖고서 막 서울 근처까지 왔어.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니고 무장 게릴라도 아니고 그냥 탈영해서 온 거야. 네. 그래서 노크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귀순이 됐어. 그러면 이걸로 사건이 끝나냐? 그게 아니고 너 어느 길로 통해서 어떻게 왔냐를 다 추적해서
그 통로에 있는 사단이 이 사람을 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럼 사단장 책임 좀 물어요. 그 사람이 그 사단이 포함되어 있는 군단장한테도 책임을 물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거듭해서 이 삽탄도 하지 않고 경계를 쓰게 했다. 심지어 무슨 개인 학위까지 이 탄창을 삽탄하지 비워놨죠. 말고 네. 했다. 뭐 이게 다 1군단에서 발생한 일 아니에요? 네. 그러면 1군단의 바로 위에 그 단위가 뭐냐? 지상작전사령부예요. 지작사입니다. 그 바로 위에는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합참의장이 있어요. 그 위에 국방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1군단 얘기를 하면서 되게 1군단이 이러니까 군단장은 지금 직무 배제됐는데 안규백이 책임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을 건너뛰면 안 돼. 지작사와 합참까지. 지작사, 육참, 그리고 합참까지 순서를 물어가면서 책임을 묻고 그 상급 부대일수록 책임이 더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특히 이 무인기 경우에는 미군 무인기도 보고 누락이었고 그다음에 또 민간이 우리 군의 그 실험 단계에서 무인기를 하나 띄웠는데 이것도 추락시킬 뻔했다가 멈췄대는데 이런 게 다 그 상급 부대로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교배까지 가고 그 위에 이재명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중간을 건너뛰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1군단과 지작사 사이에 제대로 된 정보 교류나 보고 체계도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게 1군단만의 탓이 아니라 지작사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런 육사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 안규백이 무리하게 3사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도 결국 이재명 때문이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적이고 여적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저는 황당하게 그지없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국군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다. 이게 적국하고 통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발상 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김영현 장관님 이제 사건에서 이제 이런 논리를 제시를 해요. 1심 판결에서 30년을 선고하면서 이런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몰랐을 리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구성합니다. 지금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이 이런 걸 몰랐을 리 없잖아요. 저는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이 미군의 드론을 격추시켜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면은 어떻게 1군단이 이런 식의 오판을 하고 한다는 게 대한민국 국군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당연히 모두 다 순차적으로 지휘 책임을 물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육사를 모욕했다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육사는 그냥 사관생도들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그 자체가 마치 다부동 전투의 전적지 같이 우리 군의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게 호국 기념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사를 어디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때부터 이 좌파들이 태릉 골프장을 그렇게 탐내더라고. 그 자리에 임대 아파트 짓고 싶어 하죠. 무슨 만동을 세우니, 만채를 세우니 어쩌고 그러는데, 어제 부동산 정책할 때 또 태릉 CC 얘기를 하더라고. 이재명이가 골프 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 태릉 CC예요. 거기를 또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이 아파트 공급 얘기하면서 태릉 CC 얘기하다.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들 입장에서는 육사는 징글징글 하겠지. 자기들이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에 어떻게든 좌파 정권 세우려고 하다가 국군 경비대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진압됐잖아요. 그 모태가 됐던 게 육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육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종북 주사파들은 육사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요. 이재명이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이도 그 종북 주사파에 기반한 정권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 보는 거지 단순히 쿠데타 몇 번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의 충격적인 막말, 육사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드러내는 국무회의 발언까지 제가 속보를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전해드렸고요. 그 발언이 지금 불과 한 30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육사 출신 1군 단장이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고 직위 해제가 됐음에도 이 발언을 한다는 것, 육사 출신들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우리 군의 힘을 빼놓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무력화, 안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서 좀 소름 돋는데요. 저희 멸콩TV가 정치 현안 뉴스도 많이 찾아보겠지만 안보 관련된 소식도 좀 적극적으로 다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보 관련된 특집을 고박사님과 함께 쭉 하는 방향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비무장지대 인근까지 북한의 작전도로가 막 공사 중이다 이런 소식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는데 그걸 또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조중동이나 종편에서 비중 있게 보도를 안 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의를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또 정통망법에 대한 항의가 나왔습니다. 언론 표현의 자유 중대한 위협이다. 77 입틀망법. 너네 이거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막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구글인 유튜브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심상치 않은 사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변인님. 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요. 국무부에서도 세라비 로저스가 실제로 이제 방한해가지고 공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이 한국 본사를 또 방문을 해가지고 또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을 다 애로사항을 접수를 해간 상태에서 이번에 또 미 하원에서 공개 항의까지 했다. 이거는 이 77법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로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노골적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또 기사 하나가 좀 심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정통망법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또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거나 아니면은 이 플랫폼법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이 의원들이 미국에서는 주로 공화당이 지금 많았어요. 집권당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연합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측에 30억 원 정도를 건넨 한국 기업을 갖다가 때리면서 이게 알루미늄 회사가 본사입니다. 거기에 105% 관세 때리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꼭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이랑 친하고 뭐 우리가 공항을 친하고 이게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요. 미국 민주당하고도 아주 친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여당 시절이었으니까. 네. 저는 아직도요. 뭐 가끔 제가 윤리크 들어가서 영상 보는데 근데 KTV 네 추억에 또 저희 이제 그 장면들이 보면은 미국에서 연설하잖아요. 그때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정말 많이 칩니다. 그 기억납니다. 네. 와 정말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웅장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미국하고의 외교는 우리가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터질 때 이게 전 정부였다면 이런 일이 그냥 터지도록 놔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 꼭 공화당이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민주당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편하진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둘 다 통틀어서 이재명 정부가 대미 외교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이게요, 심각한 것은 이미, 미 하원 법사위가, 연방 하원 법사위가 34쪽짜리 그 보고서를 채택했죠. 34쪽이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그 정부의 입장, 이재명 정권이 로비를 엄청 했습니다. 강경화가 그 나랏돈 가지고 정말 로비를 엄청 했는데 이재명 정권의 입장은 단 한 줄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불리한 내용만 가득 차 있고 이거를 이제 관철 못 시킨 강경화가 멘붕이 와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NSC가 열려서 상임위원회 소집하고 거기에서 이거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하고 그랬잖아요. 네. 무려 4박 5일간이나 한국에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심각함은 뭐냐면 이 공화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 스콧 피체럴드 행정규제개혁 반독점 소위원장, 그리고 마이클 바움가트너, 데럴 아이샤 이런 의원들이 서명한 이 항의 서한이 방미통일위원장 앞으로 간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 그 34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도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방미통일위원장한테 직접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재명 정권은 무슨 말을 못 알아? 넌 심한 말로 뭐 처먹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공개 항의 서한을 보낸 건데 이 중에 마이클 바움가트너라는 이 의원은요 얼마 전에 한국 외교관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발의를 했어요. 발의했죠. 그게 네. 무슨 법이냐면 미국 기업 핍박하는 국가 공무원들 미국 못 들어오게 한다는 법안인데 제일 타겟이 한국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의 이 법안은 물론 상하원을 다 통과해서 정식 법안이 되기에는 조금 무리한. 왜냐하면 한국 공무원 입국금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갖는 의미는 오죽하면 저런 법까지 발의가 그렇죠. 됐을까. 그렇죠. 이런 어떤 언론에 대한 경고인데 바로 그거죠. 개망신이야. 이런 법안 자체가 발의됐다는 게 이 한미동맹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서명한 서한이 박미통이 위원장 앞으로 갔다는 건 아니 왜 이렇게 니네들은 못 알아먹니? 이 쿠팡, 구글 이런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입틀막법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칠링 이펙트. 칠링이 뭐 우리 김용훈 대변인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썰렁하게 얼려버리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거죠. 입을 그냥 틀어막는 걸 지나쳐서 얼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서한이 간 거기 때문에 편지받고 또 꿀꺽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거 미국은 계속 경고만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한번 묵직하게 실행을 보여주는 나라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렇죠. 미셸 스틸 대사가 와 있잖아요. 미셸 스틸 대사가 그냥 대사가 아니에요. 지금 꼭 맞아야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릴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스틸 대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걸 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공개 항의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는 이 합의 내용 이행을 너무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 서한을 6개 정부 부처에다가 보낸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시정 안 됐으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인데 이러다가 그냥 크게 한번 터질 수 있다. 그러니 저희는 좀 많이 두려운 거죠. 그때도 대사관 통해서 진작 보냈는데 네. 이 재래식 언론이 안 썼어. 보도를 안 했어요. 보도를 안 하는 바람에 그게 온지도 몰랐다가 한참 뒤에 보도가 됐는데 그냥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 미국이 이거 봐라. 미국에서 지금 요로로 조야가 다 경고를 했는데 몇 번 경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경고가 이게 누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엔트로피로 말하면 폭발 직전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선관위가 아니나 다를까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율 조작했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맞추려고 1시에 100명, 2시에 100명, 3시에 100명 말도 안 돼. 그렇게 투표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옥에 나가세요 퍼레이드예요. 그러니까요. 선관위 지옥에 나가라. 지옥에 나가세요. 선관위 네. 지옥에 나가세요. 뭐냐면 주진우 의원이 요새 열일 백리를 한다.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109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너무 황당한 게 전국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100표씩 늘어나냐? 100표가 딱딱 끊어져 가지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아예 11시간까지도 한 표도 안 늘어. 그러니까요. 그러다 또 마지막에 가면 또 확 늘고. 그러니까 이 100단위로 늘었다는 것 자체가 벽돌 투표라는 오늘 그 말씀을 쓰시는데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죠. 그냥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계를 그때 다 하잖아요. 투표율을. 그렇죠. 그러면 저 투표율을 보고 아직 투표를 안 한 분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선거 범죄인 거예요. 저걸 단순히 검경 합수본이 이제 수사할 때 그랬다잖아요. 그거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 최종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진우 의원의 조사에서도 그랬대요. 마지막에 두드려 맞춘 거야. 그러면 밤 8시에 맞추면 되냐고요. 네. 그 중간에 6시간 동안 한 표도 안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구에서 누군가를, 그때 예를 들어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김문수 찍으려던 후보자, 이 유권자들이 영향을 안 받았겠냐고. 네. 안 늘어나잖아. 봤죠. 그러면, 에이, 내가 찍어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투표를 포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 현상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쌀 같은 걸 쌓아놓고 검사하는 방법이 찔러봐서 나오면 거기에 이제 그 불량품이 섞여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 지금 드러난 이 투표율 조작 선거 사무소 개수만 109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109곳이 전부일 리는 없겠죠. 그렇죠. 특검 발족 전에 여러 가지 제보만으로 확인한 거니까요. 이 정도면 사실은 대선 무효하자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까지 얼마나 뻔뻔했습니까? 2020년부터요. 정말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전산 조작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가능한 걸 넘어서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했다. 근데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이번 6.3 부정선거 사태 터진 직후에도 여러 투표소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득표 숫자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후보별로. 이게 호남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었고 이 서울 지역 몇 군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랬냐. 통계적으로 우연의 일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말이 돼. 그러면서 막 그런 의혹 제기하는 분들 되게 무식한 사람 취급했거든요. 그때 고려대학교에 네. 그 통계학 교수란 사람도 그 비슷한 얘기를 뭐 했어요. 몇 억분의 1이지만 가능은 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몇 조분의 1일 수 있겠지만 가능은 하다.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의혹들을 막아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게 저는 본질이라고 보여지고 이 통계율 조작 자체도 굉장한 문제죠. 이거 총체적인 선거 부정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만 했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바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바로 것이고 그거죠. 네. 아니, 조작이 가능하고 실제로 했잖아요. 드러난 건 드러난 건 지금 투표율이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돌 던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거고 정말 지금은 여야 합의로 2명을 추천하는 걸로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철저히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특검 임명해야 될 명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2025년 대선 이재명이 뽑힌 그 대선에서 109곳의 투표율 조작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2024년 총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엉머우리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2024년 총선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참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질식할 지경이 됐는데 그 총선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까지 이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 선관위 전산 서버 이번에 선관위 특검의 조사 대상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임명은 하게 되겠지만 이재명이 골라 잡는 그 상위에 올려놓는다는 두 사람의 특검도 적어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도 국민의힘에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임명할 수 없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른바 특검 제척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관철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추후 협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정신 똑바로 이번에 권영진한테 멱살 잡혀서 정신이 물론 본인은 용서했다고 하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추후 협상을 할 때는 저번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뭐 그냥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그냥 해달라는 데도 다 사인해주고 와서 욕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또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때 추인할 때만 해도요. 제가 참 실명 거론 굳이 안 하겠습니다만 장덕 대표께서 그때 의총장 박대출 의원과 함께 서버도 수사 대상 포함시켜야 된다. 우리가 합의를 하더라도 특검 추천도 중요하지만 수사 범주 합의를 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까지도 몇몇 의원들이 그런 얘기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취급받아요.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전산 조작 지금 다
된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서버 털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실제 그런 게 지렛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을 때는 서버 관리,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하나하나가 지금 이 특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동력을 가지고 더 격렬하게 투쟁을 해야 될, 이게 동력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적어도 장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검의 수사 범위에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 총선과 대선 전산 기록도 수사할 수 있대요. 맞죠. 대선은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죠? 그럼 특검이 발족만 하면 지난 대선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총선도 네. 봐야 돼요. 네, 총선 관련해서도 뭐가 나오기만 하면. 네. 그러면 저는 최장 170일 안에 이걸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드는데 장동혁 대표의 반대 토론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가리 없이 민주당 하자는 대로 예의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요,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한 거예요. 왜냐면, 장 대표와 저는 개인적 인연이 없는, 저는 당원도 아니고 두 분처럼, 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범보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가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이제 천재일보와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장동혁 대표의 범보수 지지,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도 단독 선두, 보수층, 그러니까 이 보수층이라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개혁신당 등의 나머지 보수까지 합쳐서도 단독 선두. 이건 2%에서 35%로 요지부동입니다. 그게 하나가 중요하고, 자, 한동훈이요. 국민의힘 여론조사에서는 드디어 3등에서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3등으로 올랐었어요. 어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진숙 의원이 의원 된 게 한동훈도 같은 시기에 됐긴 했습니다만, 2달 만에 이게 이렇게, 그래도 한동훈은 전에 당대표라도 했고, 그죠. 훨씬 정치권의 경력이 좀 더 있는데, 그냥 한동훈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저 편앤마이크, 오전에 갔을 때 제 뒤에 바로 이제 이진숙 의원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타사지만 2년 존경하는 선배 되시는데,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도 장동혁의 단독 선두, 거기에 불안불안한 오세훈의 2등. 근데 오세훈 2등은요, 이번에 10월 말에 2심 지나면 지워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지워야 된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진숙 의원이 2등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한동훈 씨 막 그 측근들이 오세훈 시장 같은 개혁파다 그러면서 오 시장 떨어지면 한동훈이 원탑된다. 이현종 씨 같은 분들 무슨 문화일보 유튜브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좀 이상해. 당당하게 내가 진짜, 한동훈 원톱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 시장 박수 친다고 뒤집어쇼. 하여튼 그건 그건데 이번에 또 확인이 됐죠.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터졌는데 한동훈 씨가 그거 못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지지하는 분들도 한동훈 씨 수준의 이런 반조직적이고 이런 해당행위성 인사들 무슨 보수입니까 본인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취급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총체적으로 스페인 드러났죠. 말로 엔추파도스라 그럽니까? 그렇죠. 정말 저는 네. 아이고. 저희 이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국민의 51.9%가 이재명 재판이 재개해야 된다. 그리고 역시 20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무려 71.8%가 이재명 재판 재개해라. 점점점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 수 없는 방향으로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30의 이 반 이재명 여론은 이제 70%를 하한선으로 하방 경직성이 생겼어요. 80%를 향해서 가고 있다. 어떤 특정한 연령계층에서 70% 넘는 이 응답자와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이거는 마땅히 이 탄핵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탄핵은 이미 2030에 의해서 이재명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심각함은 2030 여성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2대남, 3대남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2030 남성들은, 보수적이었어요. 여기에 최근에 부동산, 특히 전월세 대란 때문에 2030 여성들이
이 월세 폭등, 전세 실종 여기에 완전히 화가 나서 이제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내가 왜 찍었지? 절대 이제 다가올 총선에서는 찍지 않겠다. 이러면서 거의 60, 70%가 돌아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마지막으로 버텨주고 있는 4050도 비등비등해요. 거의 5대5까지 왔고 60대와 70대가 아직 그 긍정평가가 좀 많은데 이것은 이재명이 그 뿌리는 어떤 현금성 그 포퓰리즘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이제 부동산 세금 폭탄이 이게 현실화되면서 일단 뭐 부글부글 하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더 악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지율 뭐 여기 재판 재개 여론이 50%를 훌쩍 넘었지만 다른 것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잘못했다는 이보다 5, 6% 높아요. 거의 60%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부정 여론은 높아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만 지금 잔뜩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나 이거 안 읽어봐서 모른다 이런 거 반영 안 된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재명의 나 안 읽어봤는데 검사 수사권 없어요? 이 발언이 전 국민을 상대로 2차 가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본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을 못 읽어요? 심지어 어떤 민주당 대표로 패널로 나온 분은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바쁘고 한데 이 국무위원들이 보고할 때도 아주 압축된 그런 자료로만 읽는다. 전체를 어떻게 대통령이 읽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형소법 개정안 보안수사권 폐지가 어제 오늘 일입니까? 몇 달 전부터 드라이브 건 거고 그리고 검사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옛날에 조국 때부터 계속 외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전체 이 법안을 안 읽고 지나가는 게 뭐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을 완전히 폐지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늘 노래처럼 불러오던 건데 그것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요약본밖에 못 봤다. 그리고 뭐 요약본만 원래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직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2030 특히 여성표가요. 한 2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집니다. 뭐 저는 이제 40이 되긴 했지만 정말 저는 그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문재인 때 이 여성 지지층의 효능감을 나름 좀 맛봤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향해서 이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피해받는 차별받는 존재라고 보듬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감성 터치하지 않았습니까? 남녀 갈라치기를 엄청 하면서 젠더 갈등을 유발시키고 페미니즘 진영을 의도적으로 키웠죠. 문재인 그렇죠. 정부. 맞아요. 네. 그때부터 뭐 낙태약을 합법화하니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임신 관련돼서도 재생산권이라고 하면서 뭔가 그럴싸한 단어까지 붙여가면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맘카페도 뭐 지원 엄청 많이 해주고 하면서 나름의 그 당시에 2030, 40까지가 문재인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나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 와가지고 보면 아니 일 잘한다 해가지고 믿어주고 뽑아놨더니 초반에 생리대 딸랑딸랑 흔들면서 이거 그냥 전 국민한테 무료 생리대로 이거를 배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요. 생리대도 브랜드마다 그 얘기하니까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이 브랜드도 정말 많고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왜 선택권을 국가가 뺏어갑니까? 그게 전형적인 공산주의 방식이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말도 예전에 안 그 되는 거지. 마스크 2장씩 배급받을 때 그때 악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배급 생리대야 하면서 처음부터 여성층하고는 삔또가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여성인권, 인권 운운하더니 보안수사권 폐지를 한다? 근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면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처럼 진주시처럼 혼자 사는 여성들 그리고 그 여성들을 자녀로 둔 엄마들을 아빠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치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치안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역세권에 대로변에 있는 비싼 집을 또 월세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 물가 아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월간 물가 상승률이요. 막 3%씩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다가 얼마 전에 2점 몇 프로 나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
살기가 팍팍한데 스타벅스까지 지금 경찰이 또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2030 여성이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딱 종합하면은 뭐냐? 내 자유, 내 생활권 박탈, 플러스 참정권 박탈. 결국에는 이 정부가 나의 모든 것을 박탈해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앞으로 지지율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안 본 게 아니에요. 음. 아무리 봐도 안 봤다고 말하는 것은 이재명 특유의 이 이중화법입니다. 왜냐하면 안 봤다고 해야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용이라고 지금 다들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조금 있다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시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일단 8월 17일 날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데까지만 그냥 이 상태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안 되겠는데 보안수사권을 좀 남기는 쪽으로 법을 자꾸 땜질을 할 거예요. 이 누더기이면서 동시에 땜질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법에 사인할 때는 내가 다 안 읽어봤다는 식으로 뭉쳐놓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저도 처음에 안 읽어봤다고 하고 이제 국민들이 일단 분노한 지점도 있지만 그렇게 말해놔야 될 이재명 나름의 이중적인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렇죠. 알리바이죠. 지금 원래는 2030 남성들은 예전부터 좌파와 민주당에게 좀 부정적이었고요. 2030 여성은 그래도 민주당의 강구원 지지층이었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보안사건 폐지거든요.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장윤기 사건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 없애버린다고 여성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피해자들한테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이제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폐지되고 또 이재명이 저는 왜 이렇게 유체이탈 합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게 아무리 법을 만들었어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도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 발언한 것 자체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땜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땜질 예고편이에요. 이제 그 뒤에 어제 안 봤다라고 하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걸 이제 누더기처럼 다시 깁는 그런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어떤 법을 지칭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계속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한두 개 아닐 이런 거다. 게 한두 개 아니다. 계속 고칠 테니까 딱 기다려라 이 소리예요. 근데 저는 이 발언이 또 화가 났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기 전에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뽑아놨으면 할 수 있는 권한 있잖아요. 거부권을 쓰면은 그냥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전당대회 앞두고 강성 지지층 화나게는 하기 싫고 표는 쪽쪽 다 가져가고 싶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 법이 악법인 건 알고 있고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이걸 그 종합 세트인 거예요. 이 발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김민석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네. 거부권은 본인이 안 쓰면서 이제 와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 좋은 의도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제발 거부권 쓰라고요. 근데 본인이 안 쓴 거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